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 혁명이라고 정의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을 발표했죠.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지능화 기술 발전을 위해서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고 핵심 인재와 주력 산업의 전문 인력 6만여 명을 길러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과연 이 정부의 이번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요? 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더 리더가 4차 산업혁명 전문가이신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문형남 교수를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문형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쁘실 텐데도 참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독일이나 일본,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요. 예.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해서 WEF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 5위, 일본은 세계 12위인데 한국은 세계 25위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WEF가 우리가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일컫는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하기로는 우리나라가 현재 한 25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교수님을 모셨을 때는 최근에 한 교수님께서 인터뷰했던 기사도 예. 좀 한몫을 했어요. 예.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도식화를 하셨는데 이 도식화의 이름을 아이언맨 4라고 명명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뭔가요? 예,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한테 쉽게 설명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민 끝에 쉽게 이해할 만하게 말을 만든다고 해서 아이언맨 4라고 한 것은 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4IR 또는 Force I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아이언맨 4 했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요소 4가지를 양팔과 양 다리로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소들 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그 요소들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융합. 그리고 그래서 한쪽 팔을 융합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라고 했고 융합에 그쳐서는 안 되고 비즈니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지능성, 인공지능을 말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초연결성, 네트워크 5G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나머지 IoT,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3D 프린팅 이런 것을 몸통이라고 비유를 했고 가장 중요한 머리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계획은 나왔지만 우리나라 나름의 방향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련 정책들을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 지금 어떤 정책들이 나와 있는지를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핵심 정책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좀 잘 요약을 해주셨고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능화를 기반으로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이것들을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술들을 지능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편해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를 해보고 그것으로 이제 기술 발전을 계속해서 이뤄 나가겠다는 의미나 취지 정도로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예. WEF에서 우리나라의 그 4차 산업혁명 수준을 세계 25위라고 정의를 했을 때에는 예. 분명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예.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들 가운데 잘하고 있는 점과 좀 부족한 점을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우선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 부족하다고 지적한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규제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현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각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요? 네. 좀 부족한 점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한국 현실에 맞는 육성할 산업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되고 네네. 네, 그런 면에 좀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6개 산업을 혁신하고 또 6개 분야의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잘 골라서 집중 투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네. 일반적인 내용들만 있고 한국 현실에 맞는 산업을 찾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뭐 독일에서는 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국가에서 했던 것들을 모범 삼아서 따라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그 벤치마크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국가에 맞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기업들이 어떤 기술 발전을 하고 또 산업 발전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 있는 이 대학에서도 미리미리 인재들 양성하고 또 관련된 과목도 수업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국내 대학들은 좀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특히 연초에 각 대학 총장들의 신년사를 보면 네. 한결같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네.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각 대학이 하는 걸 보면 아주 소수의 대학들만 잘하고 있고 대다수의 대학이 특히 그 대학이란 조직이 기존 이렇게 변화를 잘 네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대학만 제외하고는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대학의 예를 하나 들면 네네.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총장을 여러 번 했던 분을 그 제2창학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셔서 네. 그분한테 많은 권한을 드려서 그분이 혁신적으로 여러 가지를 잘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가 속한 대학도 그렇고 네네. 그 대다수의 대학들이 기득권 때문에 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특히 메이저 대학들이 잘 네네. 변하지 않고 몇몇 메이저 대학들은 그런 대학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하려다가 실패한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제가 또 오늘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이제 문영남 교수님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저서도 상당히 많이 출간을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1년에 책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올해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을 4권을 저술하셨더라고요. 네. 자, 그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무엇이고 그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올해 1, 2월에 지난 12월부터 해서 한 3개월 동안 다른 2명과 공동 작업을 해서 네네. 4차 산업혁명과 북한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네.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갑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좀 딱 한 번에 들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탈북 과학자 그리고 또 북한학자 한 명하고 저하고 셋이서 공동 작업을 했는데 네. 북한의 과학기술 그리고 IT가 뛰어나다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100여 명 심층 인터뷰도 하고 해서 아주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책에 담았습니다. 네.
또 저서에서 보면요. 사물인터넷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흔히 듣게 되는 단어이긴 한데요. 그리고 5G, 또 스마트 가전에 대한 그 저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단어를 워낙 접하다 보니까 익숙하긴 하나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각각을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사물인터넷부터요. 예. 사물인터넷은 그냥 아주 작은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센서와 통신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모든 물건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전기밥솥에도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무슨 보일러에도 들어가고, 세탁기, 냉장고 모든 가전 제품들의 그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켜고 끄고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꼭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고 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 시장이 아주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기업들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일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5G는 5세대 이동통신인데 지금 이제 4세대 이동통신을 쓰고 있죠. 네. 근데 그거보다 한 100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리고 5G가 되면 우리 폰으로 홀로그램이 나타나고 네.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물 인터넷하고 5G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네. 그 사물 인터넷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물 인터넷을 5G로 꿰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용해서 큰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5G가 의미가 깊은 것은 내년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시범 서비스를 하고요. 네. 또 최근에 발표한 그 정부 계획에도 2019년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계획을 잡고 네네. 있습니다. 그게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 우리나라가 그 세계 시장을 다시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스마트 가전은 지금 말씀하셨던 예. 사물 인터넷과 5G 기술을 예. 가전에 연결시키게 된다면 스마트 가전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죠? AI. 그래서 가전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또 5G로 연결되면 스마트 가전이 되고 스마트 가전도 한국이 아주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많은 대학에 좀 더 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숙명여대에 계시니까 숙명여대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또 과목을 개설하고 계실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 성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거기 그 시대에 맞는 여성 인재들도 키워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교육에 좀 주력하고 계신가요? 4차 산업혁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관련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또 특히 여성들이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세심한 부분에 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네. 그래서 기술 자체보다는 그런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요. 물론 진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성분들께서 워낙 잘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성들은 어떤 쪽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빅데이터 분석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보다는 창의력이 뛰어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의성을 배양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숙명여대의 대학 내에서도
웹발전연구소라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슨 기업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이 회사는 저희가 2000년부터 웹사이트와 그다음 평가를 시작해서 정부기관들 평가를 해서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세계 1위를 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웹사이트를 평가를 했고 2011년부터 그 모바일 시대가 돼서 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스마트 뱅킹,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증권을 거래하는 모바일 앱 이런 것들 평가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앱을 평가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은행마다 스마트 뱅킹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가 특허 갖고 있는 평가 모델을 갖고 한 100여 가지 항목으로 갖고 평가를 해서 어디 은행 앱이 더 좋은지 이런 걸 평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발표를 하는 것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또 이용하는 데 참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 사업 모델을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는 항상 그러면 정말 이게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 뭐 돈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운영에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 웹 접근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걸 그 시장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 시장이 난립하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중단시키고 인증하는 지정하는 기관만 하게 하는데 몇 개 장애인 단체만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저는 지금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중소 이런 IT 산업 분야의 하나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폐 청산이 되고 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창업에 대한 지원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실상을 들여다보면 창업을 하는 것 좋지만 생존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다고 해서 계속 사업을 잘 영위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자금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요.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창업 지원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까지 좀 평가해 주면 어떨까요? 네. 지금 정부가 창업 지원하는 제도는 무수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책으로 한 권 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나에 가보니까 정부 자금을 못 받으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창업 지원 자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과거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창업 초기에 창업에만 실적을 내려고 창업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엔 창업 지원한 이후에는 거의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존율도 낮고 그러니까 기업 성장 단계별로 적절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창업에만 거의 몰빵하듯이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받은 기업들이 데스밸리라고 해서 데스밸리라고도 하고 캐즘이라고 하는데 잘 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막상 지원 받으려고 찾아다니면 창업 초기에 지원하는 제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벤처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원 받으려고 다녀보면 기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지원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매출 여전히 기술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매출 과거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사업이 좀 진행될 때는 유동성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기 마련인데 진짜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됐을 때는 결국 그때 좀 지원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네요. 사다리라고 표현한다면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정도는 밟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밟을 발판이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좀 그런 것들까지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께서는 핀테크 관련 교육에도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은 꽤 많이 발전을 해 왔다고 일반인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물론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뭐 인터넷 전문 은행도 나오고 하니까요. 현재 국내 수준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이거 또 아쉬우십니까? 처음부터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금융 후진국입니다. 네. 관치금융으로 해서 금융 후진국이고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은 2년 반 늦게 시작했는데 2년 반은 금방 따라잡아서 네. 세계 1위가 됐죠. 근데 인터넷 전문 은행은 출발은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15년 늦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인터넷 전문은행 두 개가 출범해서 매기 효과라고 그러죠. 기존 은행에 굉장히 그렇죠. 긴장시키고 긴장시키고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은행의 스마트 뱅킹 앱들을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인터넷 전문은행 두 개 앱을 평가해 보니 한 60점, 70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만점이 100점인가요? 예. 기존 은행은 제가 7년 전부터 2011년부터 7년째 평가하고 있는데 네네. 기존 은행은 70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8, 90점대가 됐는데 뒤늦게 시작하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앱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렇지만 새로운 핀텍 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도 발전을 하고 은행 업계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창업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을 해보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자, 교수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와 함께 교수님의 나름대로의 포부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한 4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계속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가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네네. 계속 연구와 교육을 계속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계획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제 발전 전략을 쫓아가는 추격형 모델로 산업화에 성공을 했지만 잠재 성장률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3.7%였던 잠재 성장률이 2020년에는 2.8%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요소들을 잘 고려하고 반영해서 이번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고용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문영남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